네, 안녕하세요. 클로바 비전의 이활석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그림 그리는 AI라는 제목으로 자극적으로 약간 정해봤고요. 원래 하고 싶은 기술적인 얘기는 요새 한참 뜨고 있는 제너레티브 모델에 대한 얘기인데, 이 장표가 사실 약간 데모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1시간 반이지만 거의 데모가 1시간쯤 될 거고요. 그다음에 30분은 약간 기술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겐이 요새 많이 뜨는 기술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겐을 아시는 분은 뭐 쉽게 이해하실 거고,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도 그냥 상식적인 차원에서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이라서 겐 설명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기술의 한 축인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꽤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꽤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강의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아마 5시간짜리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 뿐만 아니라 그전 클래식한 오토 인코더들,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 그리고 최근에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를 쓴 논문들 위주로 해서 다음 주에 아마 5시간짜리 강의가 월요일 날 잡혀 있고요.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자세히 이해하시면 되고, 오늘 들으셔서 이해 안 되신다고 해도 너무 좌절할 필요 없으시고요. 저도 한참 걸렸으니까 이해하는데. 네, 그러면 그림 그리는 AI에 제목을 붙인 이유는 이 제너레티브 모델이 이제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아시겠지만은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일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컴퓨터 비전 베이스 연구자이다 보니까 주로 이제 그림을 만들어내는 쪽으로 연구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부제를 그림 그리는 AI라고 붙였습니다. 그러나 꼭 비전에 국한된 얘기 아니고요. 이제 제너레티브 모델은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다양한 시도로 연구되고 있고 결과도 나오고 있으니까 들어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네. 그러면 비전 기술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릴게요. 이제 비전 백그라운드 아니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비전 기술도 워낙 이제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는 방법도 다양한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 내용이 이제 생성에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반대 내용으로 이제 인식에 대한 분류를 제가 잡아봤고요. 인식이라고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미지, 동영상일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동영상도 이제 이미지로 본다면 이미지 내에 존재하는 정보를 찾는 기술이에요. 인식 기술은. 근데 반대로 생성은 특정 정보를 담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기술이에요. 거의 이제 정반대의 개념이죠. 그래서 인식 기술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연구가 많이 됐죠. 그래서 뭐 얼굴 인식 이런 거 되죠. 그래서 이미지가 있으면 얼굴을 찾고, 그리고 그 얼굴이 누구에 해당되는지를 우리가 알고 싶죠. 그런 정보를 찾아내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뭐 상품화된 게 뭐 홍채 인식도 들어오고, 번호판 인식, 뭐 지문 인식 이런 거는 상품화가 잘 돼서 이제 하드웨어로, 칩으로까지 만들어지고 있죠. 뭐 다양한 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을 거예요. 생성 기술은 이와는 반대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담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기술인데, 이 기술이 중에서 특정 기술이 얼마 전에 화제가 됐었죠. 이제 얼마 전도 아니네요. 좀 전에, 한 1년 전에 화제가 됐었는데, 스타일 변환이죠. 그래서 스타일을 주어지고, 이 스타일의 정보를 담으면서 우리가 제공한 그 이미지에 대한 정보는 최대한 담아라. 다시 말하면 특정 스타일로 이 이미지를 변환시켜봐라 하면은 이렇게 변환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담게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미지 인식 기술부터 좀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이미지 인식 기술은 이미지넷 대회와 함께 발전을 했습니다. 이미지넷 대회는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태스크가 뭐냐면 이미지를 한 장 보여줘요. 이미지를 한 장 보여주고, 그 이미지 내에 존재하는 주요 객체 하나가 뭐냐를 답하는 문제고요. 사지선다가 아니고 천지선다입니다. 1000개의 후보 중에 이 이미지에 존재하는 객체가 뭐니? 라고 물었을 때 이제 답을 하는 거고요. 이 태스크에 대해서 예전부터 쭉 이렇게 결과들이 있었겠죠. 지금 표에 보시면 2010년부터 오른쪽에 이제 표가들이 쭉 나오는데, 지금 그 세로축은 그 오차율입니다. 탑5 에러라고 해서 답을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답을 5개를 얘기해요. 그러면 그 5개 중에 정답이 있으면 1점, 없으면 0점 이렇게 점수를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틀릴 확률로 보시면 되고요.
틀릴 확률이 점차 떨어져서 이제 2015년도쯤 되니까 3.57%로 떨어졌죠. 근데 사람이 5%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 사람이 5%라는 건 어떻게 알아냈냐면, 캐퍼스라는 지금 테슬라 AI 총괄로 가 계신 분이 대학원 때 이 이미지넷 대회 참여하면서 자기가 점수가 얼마나 나는지 궁금해서 자기가 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툴도 온라인에 공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자기 쭉 해본 거예요. 했더니 한 5.1% 나왔어요. 똑똑한 분이 이제 5.1% 나왔죠. 근데 2012년에 지금 여기 알렉스넷이라고 적혀 있죠. 이게 이제 딥러닝 계열의 어프로치가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딥러닝으로 안 되고요. 그냥 기존 클래식한 비전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접근을 해왔었는데, 알렉스넷부터 해서 이제 딥러닝이 다 상위권을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알렉스넷에서 썼던 레이어의 수가 8개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오차율이 점차 떨어지면서 사용했던 레이어 수가 이제 급증을 하죠. 그래서 2015년에 이제 리즈넷이 사람 성능보다 좋다 해서, 근데 그때 사용했던 레이어 수가 152개니까 굉장히 깊은 그 구조를 사용했죠. 그래서 깊은 구조를 사용해서 이제 딥러닝이라고 이제 부르고, 또 데이터도 워낙 많다 보니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이 깊은 구조를 가진 뉴럴넷을 학습을 했더니 사람보다 이제 성능이 좋아진 거죠. 근데 저는 처음 이거 보고 사람이 5%지 100% 아닌가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닌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 오른쪽 밑에 있는 예제 보시면 답이 마다카스카 캣이죠. 근데 그 밑에 후보를 보시면 스콰이럴 멍키도 있고 스파이더 멍키도 있어요. 이거 구분하실 수 있으신 분 계세요? 이거 어렵죠? 그래서 꽤 1000개지만 꽤 세분화되어 있는 분류라서 설령 박사학위를 있는 사람이라 해도 이거 구분 못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는 게, 그 사람이 오노테이션 하다 보니까 좀 틀렸다고 보이는 오노테이션들이 있어요. 왜냐면 그 이미지에 존재하는 주요 객체 하나에 대해서 답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지금 제시된 이미지를 보시면 정답은 커피 먹으래요. 조그만 게 커피 먹으죠. 그런데 구글넷이 내뱉은 정답은 테이블 램프. 이게 오히려 더 정답 같아 보이죠. 그렇지만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커피 먹어. 이렇게 해서 사람이 오노테이션 하다 보니까 조금 애매한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애매한 게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 체리랑 달마시안 있는데 정답을 체리라고 매겼어요. 그런데 이제 AI는 이제 달마시안으로 매겼으니까 이걸 틀린 거로 본 거냐.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5%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수치고, 이제 그것보다 줄이는 게 이제 의미가 있냐,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2015년 이후로 큰 기업들은 참여를 안 했어요.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데서 이제 더 이상 참여 안 하고, 심지어 이 대회는 2017년으로 종료가 됐답니다. 이제 정복이 됐다고 치고, 그래서 다른 데이터셋을 구성해서 이제 다른 대회를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압니다. 네. 그러면 2015년부터 이제 이미지넷 대회에서 사람보다 성능이 좋게 나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업적을 정확하게 이제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정해진 수의 물건들의, 객체들의 특징을 잘 파악해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딥한 구조를 가진 딥뉴럴 네트워크에다가 개와 고양이를 본인이 구분하고 싶다. 그럼 정해놓고 가는 거죠. 이제 개와 고양이 사진을 엄청 많이 보여주면 이 뉴럴 네트워크가 사진을 딱 줬을 때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는 특징을 본인이 잘 배워서 얘는 개야, 얘는 고양이야, 이렇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여기 돼지 사진을 보여준다. 그러면 모르죠, 이제. 그래서 아마 뭐 강아지일 확률 70%, 고양이일 확률 30% 이런 식으로 답할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수의 객체에 대한 구분을 한다는 거죠. 그럼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것은 못한다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뒤에 설명드린 이제 생성 모델이 언스포바이즈드 러닝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한계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접근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만 해도 충분히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미지를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거니까 뭐 이미지 태그를 달 수 있겠죠. 태그를 워드 딕셔너리 크기를 뭐 1000개로 정해놓고 이 이미지를 보여주고 이 1000개에 해당되는 게 뭐니? 뭐 이렇게 확률로 끊으면 되겠죠. 그래서 뭐 여기 있는 가상 캐릭터, 게임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뭐 여성일 확률이 95.8%고 아트 작업에 관련돼 있는 것 같고 패션이랑 키워드도 관계 있는 것 같고 뭐 섹시하고 아름답고 뭐 이런 단어들을 뱉어낼 수 있죠. 그래서 꽤 사람만큼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미지
한 장에 존재하는 주요 객체 하나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한계를 이제 극복하는 접근 방식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객체 하나만 아니고 있는 객체 다 찾아봐. 그리고 어디 있는지도 알려줘. 대신 그 위치는 사각형으로 알려줘. 이런 거를 이제 비전 쪽에서는 디텍션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여기 예시 같으면 이제 비행기가 여기 있네. 그리고 사람 여기 조종사죠. 요만큼 있네. 이렇게 찾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것도 쪽도 기술이 꽤 올라갔기 때문에 꽤 잘 되는 편이 되고요. 근데 위치를 이제 사각영역으로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제 화소 단위로도 구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점차 더 세분화된 구분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을 사실 디텍션이라 부르고요. 이렇게 화소 단위로 구분하는 것을 보통 세그멘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죠. 사람을 찾고 사람만 찾는 게 아니라 사람의 부위를 다 찾아보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죠.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네, 이게 17년 4월에 나온 논문 결과인데요. 오승환 투수의 투구 폼을 이제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이제 잘라서 다 디텍션 한 결과입니다. 이쪽 행동 분석 쪽, 비전 쪽에서 행동 분석을 하려면 이제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느냐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부위별로 위치를 찾아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신체 부위별로도 찾을 수 있고요. 또 뭐 더 나갈 수 있겠죠. 얼굴도 같이 찾고, 여기 보시면 이제 손가락도 같이, 손가락 마디마디를 다 찾아서 그 위치를 알려주게 됩니다. 네, 이런 기술들이 이제 요 정도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GPU 쓰면은 실시간으로 돌아가는 정도고요. 네. 이런 쪽으로 이제 인식, 이제 이미지 내에 존재하는 정보를 찾는 노력들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갈래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또 있어요. 그럼 이제는 오늘 얘기하고 싶은 생성 쪽 얘기를 해볼게요. 앞에 개와 고양이 제가 예시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개와 고양이 예를 이쪽 생성 쪽으로 가져오면 2015년에 이제 인식 문제가 어느 정도 정복이 됐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갖게 됐냐면 이 생성 쪽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생성 쪽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제 그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는 인공지능이랑 개와 고양이 사진을 그려낼 수 있는 인공지능을 생각해 보시면 후자가 더 개와 고양이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좀 더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개와 고양이를 구분할 수 있니와 너 개와 고양이 한번 그려봐라는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생성 문제가 이제 분류 문제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제 그릴 수 있는 애면 당연히 분류도 잘하겠죠. 그죠? 그래서 분류 모델보다는 개와 고양이를 좀 더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의 리처드 파인만의 문구를 제일 많이 인용합니다. 이제 만들어낼 수 없는 거는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문구에 제일 적합한 내용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 생성 모델로 과연 뭐가 가능하니? 지금 어느 정도 기술 수준이 되니? 그림을 그려내는 게 말이 되니? 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퀴즈 하나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코스 사진 6장이 있죠. 여기서 AI가 만들어낸 사진이 있고요. 실제 DB에서 가져온 사진이 있어요. 한번 맞춰보실래요? 어느 게 AI가 만들어낸 사진일까요? 정답은 이 숫자가 적혀 있는 게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사실은 여기 밑에 문장을 제가 적어놨죠. 이 문장을 인공지능한테 주고 이 문장에 맞는 사진을 만들어내라라고 했더니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3번 보실까요? 3번. 작은 분홍색 꽃잎들과 중심에 다수의 오렌지색과 검은색 수술 분집이 있는 꽃이라는 문장을 인공지능한테 한글로 안 했겠죠. 영어로 줬더니 그거를 잘 해석해서 얘가 이런 사진이니? 라고 사진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스택겐이라는 작년 딱 1년 됐네요. 1년 된 논문 결과고요. 이런 게 가능하죠. 놀랍죠? 뒤에 더 놀라운 예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분하는 것과 생성하는 모델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볼게요. 구분하는 모델은 사실 교사학습, 슈퍼바이즈드 러닝으로 학습을 시켜요.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하면 그 인공지능한테 답을 알려주는 거죠. 이 X, 개라는 이미지를 주고 얘는 개야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죠. 이거를
많이 하다 보면 정답이 입출력의 쌍에 대한 정답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거를 알려줘서 보여줘서 인공지능이 그것을 익히게 하는 게 이제 교사학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생성 모델은 정반대예요. 어떤 벡터를 하나 줘요. 그러니까 숫자 어레이를 하나 주고 얘가 그 숫자 어레이를 정말 잘 해석을 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뒤에 시뮬레이션 결과 보여드릴 텐데 숫자 2개, 이제 만약에 Z 디멘전이 2다 하면 숫자 2개를 딱 보여주고 이미지를 만들어봐 이런 거예요. 자, 0.13 드릴 테니 이미지 만들어보세요. 이러면 뭐 하자는 거니 이렇게 되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제 생성 모델을 푸는 게 훨씬 어려운 문제고요. 그리고 이 왼쪽 입력을 이제 여러 가지 용어로 부르는데 뭐 노이즈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랜덤하게 생성해서 보통 이미지를 만들어내거든요. 혹은 코드, 그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한 어떤 코드, 혹은 피처, 혹은 레이턴트 벡터 등의 말로 불립니다. 자, 이것을 이제 하는 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러면 이제 이 생성 모델을 학습을 하는 게 굉장히 큰 일이겠죠. 그리고 이것은 정답이 없어요. 정답을 줄 수가 없잖아요. 1,3을 줄 테니 뭐 어떤 그림을 만들어. 이게 쌍을 줄 수가 없죠. 설령 만약에 개라고 하더라도 그 개를 하나만 똑같은 모양의 사진의 개를 만들어내는 애와 다양한 스타일의 개를 만들어내는 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스타일을 만들어내기 원하기 때문에 이 정답의 쌍을 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사학습으로 못 풀죠. 이 생성 모델을 학습시키는 거는. 이게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고 이걸 풀어내야 돼요. 정답도 없고 이거를 풀어내는 걸 그럼 과연 어떻게 하느냐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접근 방식은 이렇습니다. 이제 density estimation이라는 걸 할 거예요. 우리 트레이닝 DB에 여러 사진들이 있죠. 꽤 많은 이제 빅데이터 시대니까 굉장히 많은 사진들을 얻어낼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밑에 이제 차트에서 표현한 거는 이 이미지 한 장을 숫자 하나라고 표현해 볼게요. 뭐 컵이 뭐 -1 이렇게 숫자 하나면 거기를 점을 찍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때르르륵 트레이닝 DB에 있는 점들이 이미지들을 이제 점으로 뽑을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 점들을 정말 잘 표현하는 density, probability density를 추정하고 싶어요. px, 각 이미지가 나올 확률, 이 px를 잘 추정을 하면은 maximum likelihood로 잘 추정을 하면은 이제 샘플링을 할 수가 있죠. 샘플링을 해서 만약에 특정 이 위치에서 샘플링이 됐다. 그러면 이제 어떤 새로운 트레이닝 DB에 없는 새로운 이미지지만 실제와 뭔가 비슷한 이런 이미지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학습한다는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트레이닝 DB에 있는 이미지들에 대한 확률 분포를 구하겠다라는 얘기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확률 분포를 구하기 위한 접근 방법론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 접근 방법론 중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2가지, 가장 유명한 2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라는 거고요. 이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는 explicit density 방법론을 씁니다. explicit density 방법론은 뭐냐면 확률 분포 모델을 정하고 가요. 그러니까 트레이닝 DB에 있는 샘플들의 확률 분포가 가우시안 분포를 따를 거다, 뭐 베르놀리 분포를 따를 거다, 이렇게 분포를 가정하고 가는 겁니다. 그게 explicit density 방법론이고요. 그럼 만약에 가우시안 분포라고 가정한다면 가우시안 분포를 또 결정하기 위해서는 파라미터를 정해줘야 되죠. 평균과 표준 편차를 정해줘야 되죠. 그래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잘 바꿔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타겟 분포에 최대한 비슷하게끔 만들어 가는 거죠. 예. 그게 이제 explicit density 방법으로 확률 분포를 추정하는 방법이고요. 걔는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걔는 implicit density라서 확률 분포 모델을 정하질 않아요. 얘는 어떤 형태일 거다 정하지를 않고 대신 그 생성되는 샘플들의 디스트리뷰션을 봐서, 쉽게 생각하면 히스토그램을 봐서 타겟 디스트리뷰션과 얼마나 비슷한지를 봐서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걔네 접근 방식이고요. 그래서 이 2가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처음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는 굉장히 양이 원래는 많아요. 그래서 최대한 압축을 하긴 했는데 오늘은 그냥 큰 논리적 흐름만 따라가시면 다행이고요. 안 따라가셔도 괜찮아요. 너무 수학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이해 못하셔도 괜찮아요. 다음 주에 5시간짜리 들어오시면 돼요. 네,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 이 베리에이셔널이라는 단어가 왜 쓰이게 됐냐면 그 확률 분포를 구할 때 베리에이셔널 러닝,
그리고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라는 방법론을 쓰기 때문에 베리에이셔널이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이제 가서 설명을 해야겠네. 이쪽으로 네. 그 코드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입력으로 받는다 했잖아요. 그리고 받고 생성된 게 이제 이미지겠죠?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인데 이 이미지가 나올 확률을 우리는 모델링 할 거예요. 그리고 익스플리시트 모델이기 때문에 확률 분포 모델을 정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확률 분포 모델을 정한다는 거는 지금은 이제 쉬운 예로 이제 가우시안으로 예를 들 거고요. 가우시안이기 때문에 가우시안을 결정 지으려면 평균과 표준 편차를 찾아야 되죠. 그래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찾는 일이에요. 그런데 표준 편차도 우리는 그냥 1이라고 할게요. 쉽게. 그러면 Z를 넣었을 때 우리가 뭘 하고 싶냐면 어떤 출력값이 나오는데 이 출력값은 우리 트레이닝 DB에 들고 있는 그 이미지가 나올 확률을 맥시마이즈 하고 싶고 근데 확률 모델을 우리가 가우시안으로 정했죠. 그렇죠? 그리고 평균만 찾아본다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 X는 고정이에요. 트레이닝 DB에 있는 X고 그럼 고정이기 때문에 여기 빨간색 줄로 표시될 수 있죠. 이 X 포인트는 안 바뀌는 거고요. 그런데 특정 세타, 이 네트워크를 결정짓는 파라미터 세타가 특정 세타 2일 때 이 네트워크 출력값이 바뀌겠죠? 그런데 이 네트워크 출력값은 뭐로 해석할 거냐면 이 확률 분포의 평균으로 해석할 거예요. 그럼 평균이 이 값이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세타 2일 때 만약에 평균이 여기였으면 그때 가우시안 분포 모델이 정해질 거고 그때의 X에 대한 라이클리후드 값이 딱 정해지죠. 그리고 학습하다가 세타가 세타 1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특정 세타 1에 대해서 이 네트워크 출력값이 있을 거고 이 네트워크의 출력값을 가우시안 분포의 평균으로 해석할 거예요. 그래서 평균이기 때문에 또 가우시안 분포 모델을 이렇게 그릴 수 있죠. 그때 또 라이클리후드 값을 정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를 하고 싶다는 거는 저 X가 나올 확률을 극대화하고 싶기 때문에 결국 저 제너레이터에서 나오는 그 값과 X가 똑같을 때죠. 평균과 X가 똑같을 때 가우시안 분포에서 맥시마이즈 되니까요. 네. 그렇게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학습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 이쪽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베리에이셔널 러닝은 뭐냐면 이거를 구했다 치면은 이제 PZ에 대해서 이제 마지널라이즈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이제 PX를 구하는 거고요. 근데 PZ는 결국 이 Z를 샘플링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PZ에서 요거는 보통 다루기 쉬운 확률 분포를 쓰죠. 보통 노멀 혹은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링해서 이렇게 구하고 적분하면은 이제 PX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PX는 이 수식을 보면은 요 결과값에 대한 평균값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요런 식으로 해서 이제 PX를 구하는 방법이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예요. 유념하셔야 될 것은 저 제너레이터라고 불린 혹은 디코더라고 불린 저거의 출력값이 이미지 이런 거 아니고요. 라이클리후드 이런 거 아니고 우리가 정한 확률 분포의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거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그 다음으로 갈게요. 그럼 PZ에서 이제 샘플링을 해서 어떤 결국은 이제 저 네트워크 출력값이 이미지랑 똑같게 되게 바라는 게 제일 맥시멈 라이클리후드였잖아요. 근데 PZ에서 그냥 샘플링을 해서 저게 학습이 안 돼요. 저기 PZ가 거의 이제 만약에 유니폼이나 노멀에서 샘플링하면 거의 노이즈처럼 나오는데 그것을 숫자 2개를 해석을 잘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한 그 샘플링 함수에서 Z를 뽑아내서는 이 학습이 잘 안 돼요. 되면 좋은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PZ로는 안 되니까 우리가 결국 저 네트워크 출력값이 이미지랑 똑같길 바랬잖아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힌트로 주는 거예요. 뭔지는 아니까. 그래서 X를 그 에비던스로 주고 이 X가 최대한 나오게 하는 그 샘플링을 할 수 있는 이상적인 샘플링 함수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게 PZ 기분 X가 되고요. 근데 저것도 우리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PZ 기분 X를 추정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또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샘플링 함수. 자, X를 우리가 주어졌을 때 이 X를 보고 원래는 프라이어인데 에비던스를 줬기 때문에 이거 포스테리어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이 포스테리어에서 샘플링을 하면 웬만해서는 X가 나오게 하고 싶은데 그런 샘플링 함수를 우리가 찾고 싶은데 그걸 모르니까 이 확률 분포를 또
어프락시메이션 하는 또 다른 네트워크를 우리가 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샘플링을 프라이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찾은 그 이상적인 샘플링 함수의 어프락시메이션 버전에서 이제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네트워크 출력 값이 x가 나올 확률이 높고 그러면 학습이 좀 더 쉽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구하냐? 이것도 뉴럴넷으로 어프락시메이션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x를 힌트로 주고요. 이 확률 분포도 모델을 정하고 가요. 얘도 이제 가우시안. 얘도 가우시안을 따른다. 얘는 이상적인 샘플링 함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우시안으로 얘를 어프락시메이션 하겠다라고 하면 이게 그 가우시안을 정하기 위한 네트워크 파라미터를 또 추정하는 네트워크가 이게 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렇게가 총 네트워크 구조가 되고요. 앞부분은 이상적인 샘플링 함수를 어프락시메이션 하고 싶은 딥뉴럴넷. 뒤쪽에는 코드를 받았을 때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생성 쪽 딥뉴럴넷. 그런데 이거를 전체로 봤을 때는 입력이 x고 제일 뒤에가 x이길 바라잖아요. 그래서 입력이 x와 같아야 된다. 요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이제 오토인코더라고 부릅니다. 오토인코더가 입출력이 똑같은 게 되거든요. 똑같은 네트워크 구조를 오토인코더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게 의미가 있는 게, 사실 학습이 아까 생성 모델의 학습이 어렵다는 게 입출력 정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어렵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오토인코더 구조가 왜 인기냐면 입출력 정답을 알죠. 입력은 x고 출력은 또 x여야 된다. 이 쌍을 알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정답인 거죠. 그래서 셀프 러닝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원래는 언스포바이즈드 문제인데 이거를 스포바이즈드로 푸는 한 방법론이기 때문에 오토인코더가 꽤 많이 여러 곳에서 쓰이죠. 그러면 네트워크 구조는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이거를 학습을 시켜야 되죠. 그래서 학습시키기 위한 또 이제 로스 펑션을 찾아볼 거예요. 로스 펑션을 쭉 찾을 거예요. 이 페이지가 마지막 수식일 겁니다. 거의 어렵겠지만 예. 그냥 따라가 볼게요. px인데 로그 px를 구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로스 펑션 구성할 때 결국에는 그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을 써야 하기 때문에 이제 로그 프로버빌리티로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로그 px는 이제 어떤 elbow 플러스 kl 텀이 나와요. 그래서 elbow 플러스 kl 텀인데 kl은 뭐냐면 그 두 확률 분포 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거예요. 두 확률 분포 간의 거리를 측정하고 두 확률 분포 간의 거리가 뭐냐면 보시면 pz 기분 x 저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샘플링 함수였죠. 그 이상적인 샘플링 함수랑 q 요거는 뭐였냐면 그 이상적인 샘플링 함수를 어프락시메이션 하는 함수였죠. 그래서 그 두 개 간의 거리로 결국 수식이 나와요. 쭉 풀었으면 논문에 나와 있어요. 쭉 풀었으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럼 kl은 거리 값이 있기 때문에 항상 0보다 같거나 크죠? 그리고 x가 우리 트레이닝 db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컨스턴트라고 생각하면 결국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뭐였냐면 이 어프락시메이션 함수랑 이상적인 샘플링 함수랑 같게 만들고 싶었죠. 근데 그 같게 만들 경우를 보면 이 KL 값이 거리 값이기 때문에 점차 줄어들고 결국 0이 될 때 두 확률 분포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고정된 값에 대해서 KL을 줄인다는 거는 동일하게 이 앞에 덤이 커진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이 뭐냐면 우리가 이상적인 샘플링 함수 찾는 그 앞단을 학습시킬 때 필요한 로스 펑션이 뭐였냐면 결국 KL을 미니마이즈 하는 게 로스 펑션인데 그 KL을 미니마이즈 하는 거랑 엘보를 맥시마이즈 하는 거랑 동치더라 라고 해서 이제 엘보를 맥시마이즈 할 거고요. 그럼 앞단이 정해졌죠? 그 앞단이 정해졌으면 이제 샘플링을 할 거고 그 샘플링 해서 나온 그 값에 대해서 이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를 하고 싶죠. 근데 그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하고 싶은 식을 보면 이 Q에서 샘플링한 Z값을 넣어서 이제 X가 나온 이거의 확률을 맥시마이즈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요 식이 사실은 저기 엘보식이랑 똑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옵티마이제이션 문제. 첫 번째는 Variational Inference. 이거는 이상적인 샘플링 함수를 찾고자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확률 분포 가지고 추정하는 거. 그게 첫 번째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 두 번째는 이제 Variational Learning. Z가 주어졌을 때 이미지 X가 나올 확률을 맥시마이즈 하고 싶은 그 옵티마이제이션 문제. 근데 그 두 개가 결국 엘보를 맥시마이즈 하는 거랑 똑같다. 두 개 다 녹아져 있다.
X가 됩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그래서 엘보가 결국 로스 펑션이 되고요. 엘보를 맥시마이즈 하고 싶으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엘보를 미니마이즈 하는 로스 펑션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로스, 그러면 그 엘보를 두 개로 분석해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리컨스트럭션 에러. 그러니까 X가 들어갔을 때 X가 나오느냐, 얼마나 두 개가 똑같냐, 요게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본 모델로 이 이상적인 샘플링 함수를 어프로시메이션 하는 건 이제 가우시안으로 할 거예요. 가우시안으로 가정하고. 뒤에 코드가 있을 때 이 X가 나올 이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는 우리가 베르눌리로 가정하고 갈 거예요. 그래서 가우시안이고 베르눌리이기 때문에 저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수식적으로 쭉 계산을 해보면 결국 크로스 엔트로피식이 나오더라. 이렇게 됩니다. 근데 밑에도 가우시안, 뭐 위에도 가우시안이다 하면은 수식으로 쭉 풀어보면 민스케일을 쓰면 되네. 그러니까 입력과 출력간의 민스케일러. 지금의 확률 분포 과정에서는 입력과 출력의 크로스 엔트로피로 이제 리컨스트럭션 에러가 정의되고요. 두 번째 텀이 또 뭐가 나오냐면 앞에 KL 텀과 달라요. 앞에는 그 이상적인 샘플링 함수하고 우리가 그걸 어프로시메이션 하기 위한 함수 간의 거리였는데 지금은 프라이어, PZ 확률 분포랑 요 Q가 얼마나 비슷하냐는 KL 텀이 그 엘보 안에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개를 이제 미니마이즈해서 풀게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구조를 보시면 모든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 구조 논문 보시면 다 이 구조예요. 밑에 이상적인 샘플링 함수를 찾는 요거는 다 가우시안을 써요. 왜냐하면 저 KL 텀이 계산이 돼야 되는데 저게 가우시안 아니면 풀기가 꽤 어렵거든요. 그래서 밑에는 거의 가우시안이기 때문에 이미지 넣어주면 이 이상적인 샘플링 함수가 가우시안이라고 하면 그 가우시안을 결정짓는 뮤랑 시그마를 찾는 게 이 네트워크의 출력값이 됐죠. 이렇게 네트워크가 구성되고요. 이게 찾으면 여기에서 이제 샘플링을 하는 거죠. 샘플링을 해서 넣어줘서 이미지가 나오게끔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학습을 쭉 하면 보통 중간에 저기가 디멘전이 줄어들거든요. 이렇게 학습을 시키다 보니까 이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가 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갖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디코더를 보시면 이게 학습이 잘 됐다면 디코더를 보시면 적어도 이미지가 나오죠. 뭐에 대해서는 어떤 이 이미지 트레이닝 DB에 대해서 트레이닝 DB에 있는 이미지에 대해서는 디코딩할 수 있는 뭔가 Z를 우리가 찾은 거잖아요. 다르게 얘기하면 적어도 트레이닝 DB에 있는 이미지는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기본 성능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이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로 이미지를 쭉 만들어 보면은 뭔가 트레이닝 DB에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인코더 쪽을 보시면 이게 예를 들면 뭐 엠리스트 같으면 784 디멘전인데 뭐 2로 줄일 수 있거든요. 뭐 엄청 많이 줄인 거죠. 그럼 이게 데이터 디멘전 리덕션이잖아요. 근데 이 인코더만 보면은 이렇게 그 레이턴트 벡터를 잘 찾게 되는 거죠. 뭐에 대해서 최소한 이 트레이닝 DB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압축한다는 거죠. 잘 압축했다는 이유는 근거는 압축해서 복원했더니 원래 게 나오니까 정보 손실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그 디멘전을 줄이는 최소한의 성능이 보장이 돼요.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 근데 걔는 이 밑에 단이 없어요. 그 데이터를 줄이는 그거에 대한 뭔가가 없거든요. 그래서 걔네 비해서 이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가 어떤 레이턴트 벡터, 다르게 얘기하면 그 피처를 잘 뽑는 용도로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가 많이 쓰이고요. 제일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랑 겐이랑 섞었을 때 같이 쓰거든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주로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는 저 특징 뽑는 일을 해요. 걔네는 그런 모듈이 없기 때문에. 네, 굉장히 먼 길 오셨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다음 주에 5시간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 자,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 그럼 시뮬레이션 결과를 볼게요. M리스트고요. M리스트는 손으로 쓴 손숫자 글씨고 28 x 28이니까 풀었으면 784 디멘전이 되고 이상적인 샘플링 함수 찾는 건데 가우시안의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할 거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의 출력값이 뮤랑 시그마를 찾는 거고요. 뮤랑 시그마를 찾죠. 그래서 이쪽 부분을 이제 인코더 혹은 포스테리어 아까 얘기했죠. 그냥 프라이어에서 샘플링 하는 게 아니라 X를 에비던스로 주고 뽑는 거니까 포스테리어 혹은 아까 베리에이션 인퍼런스를 쓰기 때문에 인퍼런스 네트워크라고 불리고요. 그래서 이게 확률 분포를 찾는 거고 찾았으면 샘플링을 하죠. 레이턴트 벡터,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찾는 거고 거기를 디코딩 하거나 뭐 제너레이팅 하거나 하면은 이제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앞단은 가우시안, 뒷단은 보통 베르눌리로 하는 게 기본 과정이고 지금 시뮬레이션에서는 요 두 네트워크 다 동일 구조로 그냥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투 히든 레이어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럼 결과를 보실게요. 첫 번째 결과는 뭐냐면 엠니스트는 트레이닝 DB 사이즈가 5만 샘플이에요. 그래서 5만 샘플로 학습을 하고 그 5만 샘플에 포함이 안 된 테스트 샘플 10,000개 중에 제가 이제 임의로 뽑은 거예요. 그래서 7을 넣고 학습을 다 시킨 다음에 7을 입력으로 넣으면 제일 네트워크 끝에 출력값이 7이 나와야 되죠. 그게 나왔느냐를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하나. 그런데 중간에 이제 Z로 줄어들죠. 레이턴트 벡터로 줄어들 때 그 레이턴트 벡터의 디멘전이 2일 때, 5일 때, 20일 때를 도시를 한 겁니다. 당연히 숫자가 작으면 더 많이 압축했다 풀기 때문에 리컨스트럭션 로스가 좀 크겠죠. 그래서 이쪽에 이제 5를 보시면 처음에 5, 여기 5처럼 보이죠? 얘는 8로 해석했다가 9로 했다가 거의 5에 가까워지죠. 이렇게 리컨스트럭션 로스가 더 적기 때문에 복원이 더 잘 되고요. 요거는 이제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 풀 네트워크에 대한 성능을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노이징이 있어요. 디노이징이 뭐냐면 학습을 할 때 입력이 들어가면 이 입력 이미지랑 출력 값이랑 같아야 된다라고 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입력을 넣어줄 때 여기다 노이즈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 노이즈 들어간 이미지가 들어가죠. 입력으로. 그러면 출력은 입력이랑 같아야 된다고 하는데 입력이 노이즈 들어간 버전이 아니고 노이즈 들어가기 전 버전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학습을 쭉 시키면 이 오토인코더가 노이즈를 제거하는 기능이 생겨요. 그거는 기존 이제 오토인코더에서 많이 쓰던 테크닉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실험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이제 노이즈 넣어서 쭉 학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 샘플을 제가 골랐고 거기 테스트 샘플에 이제 노이즈를 추가했죠. 추가했을 때 꽤 많이 추가했죠. 이제 무슨 숫자인지 모르시겠죠. 이게 입력으로 들어갔을 때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를 쭉 지나가면은 노이즈가 제거된 얘가 나오면 베스트죠. 그럼 그게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꽤 잘 되죠. 뭐 틀린 것도 있지만 입력이 이 노이즈 들어간 버전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거 자 손숫자 뭔지 맞춰보세요 하시면 못 맞추실 거예요. 근데 꽤 노이즈 제거가 되죠. 그래서 오토인코더가 사실 그 노이즈 제거 용도로 꽤 많이 쓰입니다. 제일 마지막 보여드릴 논문도 음성에서 노이즈 있을 때 그 배경 노이즈 제거하는 그 논문도 있거든요. 네, 디노이징 오토인코더고요. 그 다음에 런드 매니폴드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뭐냐면 테스트 샘플 아까 10,000개 있었죠. 근데 그 10,000개에 대한 레이블을 우리 알고 있어요. 지금 학습할 때는 레이블 정보 하나도 안 썼죠. 입출력 그냥 이미지가 똑같아라만 썼고 지금 레이블 정보 안 썼고 근데 이제 비주얼라이즈를 위해서 그 테스트 샘플을 인코딩만 한 거예요. 인코딩만 하면 지금 2D로 인코딩 했기 때문에 숫자 2개니까 이미지 하나가 점 하나로 딱 찍히죠. 그리고 그 이미지 레이블이 뭔지를 알고 있으니까 그냥 색깔만 입혀준 거예요. 그리고 딱 도시를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압축을 잘했다는 거는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가 압축 성능이 뛰어나다고 했는데 압축이 잘 됐다는 거는 다르게 얘기하면 사실은 피처를 잘 뽑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엠리스트에서 가장 도미넌트한 피처가 뭐냐 하면 숫자가 다른 거죠. 처음에 느껴지시는 게. 그러면 압축이 잘 됐다는 거는 그거 피처 도면에서 쭉 뿌려보면 같은 숫자는 뭉쳐있고 다른 숫자는 떨어져 있기를 바라잖아요. 그게 잘 피처 스페이스를 잘 배운 거죠. 그 결과를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 샘플을 인코딩 했을 때 쭉 점들을 찍어오면 저렇게 분류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럭저럭 잘 구분되어 있죠. 그러면 이 피처 스페이스를 배울 때 라벨 정보를 하나도 안 썼잖아요. 라벨 정보 하나도 안 썼죠. 그래서 unsupervised learning으로 피처를 뽑은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간단하게 몇 개 레이블 정보를 넣어주면 꽤 괜찮은 클래시피케이션이 되겠죠. 그게 이제 세미 슈퍼바이즈드로 푸는 게 보통 이런 식으로 풀게 돼요. 그러면 이번엔 제너레이션 쪽을 볼게요. 이거는 이제 인코딩을 받고요. 이제 우리는 사실 오늘은 생성하는 거기 때문에 생성에 관련돼 있어요. 생성은 지금 보시면 결국 요 가운데 몰려있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2.5에서 2.5까지 요 공간을 유니폼 샘플링 해서 그 Z 값에 대해서 디코딩을 쭉 해봤을 때 이미지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0, 1, 2, 3, 4, 5, 6, 7, 8, 9가 골고루 잘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시면 이제 도미넌트 피처가 숫자가 다른 거고요. 예를 들면 3이랑 5랑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스페이스가 약간 맞물려 있고 3하고 8하고도 좀 비슷하고 뭐 이런 게 있죠. 근데 0이랑 예를 들면 7은 피처로 봤을 땐 제일 먼 거다 뭐 이런 것도 보이기도 합니다. 저건 이제 제너레이션 된 결과고요. 숫자 2개를 넣고 이미지를 만들어 봐라 했을 때 저런 이미지들이 만들어진 거죠. 네, 그래서 데모를 한번 조금 보여드릴게요. 네, 요거 데모는 이따 보여드리고
얼굴, 이제 아까는 손숫자였는데 이제 그레이 페이스를 쭉 보여주고, 그런데 Z를 지금 29로 했죠, 29. 그러니까 29 벡터로 줄인 다음에 지금 이미지가 64 by 64, 64 by 64를 29로 줄인 다음에 다시 디코딩하는 거. 요거를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를 쭉 이제 학습을 시킨 다음에 뒤에 디코더 부분만 이제 쓰는 거예요. 생성 쪽은. 디코더 부분에서 이제 Z 값을 저희가 보통 마이너스 1에서 1에서 값에 임의의 값을 주면 그거를 잘 해석해서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겠죠. 예. 이렇게 되고 이제 랜덤으로 값을 만들어내면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이미지가 나오는 거죠. 예. 다 다른 얼굴이죠, 계속. 트레이닝 DB 없는 얼굴일 것 같은데 보시면 살짝 뭔가 블러리하죠. 블러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또 뒤에서 설명드릴 거고, 또 블러리하다 보니 뭔가 트레이닝 DB에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되고요. 이런 값들을 또 바꾸면 뭔가는 바뀌겠죠. 근데 이 각 엘리멘트가 무슨 값인지는 우리가 명시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저절로 배운 피처가 돼요. 네. 그 다음 데모는 스케치 RNN인데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아까 살짝 언급을 안 드렸는데 이 피처 스페이스는 저희가 명시로 준 게 아니고 자동으로 익힌 거잖아요. 자동으로 익혔는데 여기 보시면 이 1이라는 스페이스만 봐도 뭔가 기울기가 보이고 뭐 두께가 보이고 이렇게 해요. 그런 피처는 얘가 저절로 찾은 거예요. 명시적으로 뭔가 준 게 아니라. 두 번째 데모는 이제 스케치 RNN인데 이거 구글에서 지금 실제로 쓸 수 있는 그 데모거든요. 뭐냐면 그 인코더랑 디코더를 RNN으로 구성했어요. RNN으로 했다는 얘기는 뭔가 시퀀스, 데이터의 시퀀스를 기억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입출력이 뭐였냐면 그 사람이 스케치한 그 그림을 이제 RNN으로 오토인코더를,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를 학습을 시킨 거예요. 그럼 여기 데모는 뭐냐면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 학습이 됐어요. 그러면 사람이 뭔가를 그리죠. 그러면 그 이상적인 샘플링 함수가 뭔지가 이제 결정이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다른 값들이 쭉 나오죠? 그럼 그 샘플링 된 값을 디코딩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스케치인데 이 입력과는 조금씩 다른, 샘플링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다른 그런 결과들이 이제 보여지는 게 저기 결과입니다. 여기도 직접 해보실 수 있으세요. 링크를 제가 걸어놨으니까 여기도 그 분류가 엄청 많거든요. 지금 캣인데 뭐 분류가 꽤 많아요. 몇 배까지 되나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리시고 제가 캣을 그려볼게요. 캣을 잘 그릴 수 있을까? 자, 캣이 그렸죠. 그럼 이게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의 입력이고요. 이게 기분일 때의 이상적인 샘플링 함수를 얘가 찾을 수 있고, 찾은 다음에 오토인코드 하면 이제 찾은 거고, 거기서 이제 샘플링을 해서 하나 샘플링 됐을 때 이 결과, 또 다른 샘플링 했을 때 저 결과를 디코딩 하면은 얘가 평균에 해당할 수 있으니까 이제 뭔가 좀 다른 그런 고양이 이미지들이 나오겠죠. 예, 다양하게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데모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컨디셔널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로 갈게요. 아까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가 이 구조라고 했죠. 입력, 기분, 에비던스를 주고 얘가 잘 나오게 하는 샘플링 함수를 찾는 거고, 뮤 시그마 가우시안으로 가정했고 디코딩해서 나오고. 근데 컨디셔널은 우리 데이터가 지금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는 레이블 정보를 쓰지 않았는데 레이블 정보를 알고 있으면 쓰면 되죠. 그래서 그 레이블 정보를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인코더랑 디코더에 똑같이 이 데이터에 대한 어떤 레이블 정보, 컨디션을 넣어줬을 때 어떻게 되냐가 되거든요. 딴 건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금 엠리스트 예제에서는 숫자 레이블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숫자 레이블을 컨디션으로 준 거예요. 그랬더니 아까 그 복원하는 과정이 있었죠. 7을 넣었을 때 7이 나오느냐. 근데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랑 제가 비교를 해놨는데, 자, 7이라는 이미지를 주고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는 무슨 숫자인지 모르겠지만 복원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고, 컨디셔널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는 7을 넣어주고 7인데 복원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쉬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에폭을 보시더라도 훨씬 빨리 수렴하는 게 보이실 거고요. 디노이징 오토인코더도 이 노이즈 넣은 거를 주고 무슨 숫자인지 모르겠는데 복원해봐라와 7인데 뭔가 한번 복원해봐라. 이거는 완전 다른 문제죠. 그래서 훨씬 쉬운 문제라서 잘 됩니다. 이제 재밌는 게 나오죠. 그 앞에 구조를 보시면 이렇게 놓고 이게 디코딩 할 때 보시면 Z도 들어가지만 컨디셔널도 들어가죠. 그럼 아까 이 Z가 피처를 배우는 거였어요. 그죠? 저절로 피처를 배우는 건데
그 피처 중에 아까 가장 도미넌트한 게 숫자가 다른 게 가장 도미넌트한 거였는데 그 숫자가 다름에 대한 피처는 이미 기분이죠. 그러면 그 숫자 레이블에 대한 피처는 주어졌을 때 나머지 그거 빼고 도미넌트한 피처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이게 뭐냐면 각 위치별로 Z값 지금 2D인데 Z가 2일 때죠. 디멘전이. 그러니까 Z로 랜덤하게 두 개를 만들어내고 값. 그 Z값에 대해서 이제 컨디션을 계속 바꾼 거예요. 그러면 컨디션 첫 번째 엘리먼트가 이제 1이니까 0인 거를 만들어 봐라 하고 Z값만 쭉 바꿔본 거예요. 그 다음에 똑같은 Z값 셋에 대해서 1로 해볼래? 2로 해볼래? 하니까 그 컨디션에 따라서 이제 제너레이션 되죠. 그래서 레이블 정보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생성되는 애들을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아까는 어떤 숫자가 나올지 컨트롤하기 힘들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레이블 정보를 줘서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 컨디션에 대한 거는 우리가 먹고 들어가는 거죠. 컨디셔널 제너레이션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게 가능합니다. 각 행별로 Z값은 똑같아요. Z값은 똑같고 똑같이 들어가는 게 이제 컨디션이죠. 그 레이블 정보를 바꿔가는 거예요. 그럼 Z값은 고정이기 때문에 그 Z값이 레이블 외에 대한 어떤 피처를 배우는 거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스타일이에요. 이 손숫자의 스타일. 같은 일인데 스타일이 달라지는 거죠. 컨디션은 레이블, 숫자. 그런데 Z값은 랜덤인데 얘가 스타일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스타일을 고정해 놨기 때문에 컨디션만 바꾸면 같은 스타일의 숫자가 쭉 나오는 거라 기대가 되죠. 학습이 잘 됐다면. 이제 그게 되고 있는 게 이 논문 결과고요. 제가 해봐도 이렇게 같은 Z값에 대해서 각 행별로 같은 Z값에 대해서 컨디션만 바꿨더니 쭉 숫자가 바뀌어요. 그러면 보셨을 때 같은 느낌의 숫자인 것 같아 라고 보이시면 이제 성공한 거고요. 제일 밑에는 뭐냐면 이제 여기는 Z값들을 이제 랜덤으로 생성을 해서 한 거고 이거는 이제 제가 쓴 손숫자 3을 인코딩해서 그 확률 분포에서 Z값 만들어내고 컨디션을 바꾼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게 나오죠. 그럼 요게 잘 된다면 개인의 필체를 잘 익혀서 개인의 필체에 맞는 폰트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죠. 그게 얼마 전에 한국에서 나왔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데모. 네,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는 요 정도로 할게요. 네, 그래서 더 궁금하신 거는 이제 다음 주 강의 들으시면 되고요. 겐으로 가볼게요. 겐 들어보신 분? 오, 다행이네요. 빨리 넘어가게요. 겐은 G는 이제 제너러티브, 그러니까 생성 모델에 관련된 거고, 애드버서리얼은 이제 적대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애드버서리얼이 붙고요. 두 가지 네트워크에 대해서 그 두 가지 네트워크가 적대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인데 한번 예시를 볼게요.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애가 필요하죠. 결국 이거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너레이터가 있어요. 그럼 제너레이터가 만들어내는 건 가짜 사진이에요.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가짜 사진. 근데 또 다른 네트워크, 또 다른 인공지능인 구별자가 있어요. 이 구별자의 역할은 뭐냐면 사진이 주어지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성자에서 나온 사진은 가짜이기 때문에 얘는 가짜라고 판단하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진짜 사진, 그러니까 저희 트레이닝 DB에 있는 진짜 사진을 보여줬을 때는 이 구별자가 얘는 진짜야 라고 구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이 생성자의 목적은 결국 뭐냐면 생성자가 만들어낸 애는 구별자가 가짜가 아니고 참이라고 판단하게끔 계속 노력하려고요. 판단하게 하려고 노력하고요. 구별자는 진짜는 진짜, 가짜가 생성자가 만들어낸 애는 얘는 가짜야라고 판단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생성자와 구별자의 목적이 서로 상반되죠. 그래서 적대적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는 거짓말쟁이, 하나는 거짓말 탐지기. 그래서 이 두 네트워크의 목적이 서로 적대적이기 때문에 adversarial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학습시키냐면 이제 간단하죠. 그 생성자에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그냥 하나 이미지가 아니고 다양한 이미지를 계속 만들어내고 싶잖아요. 그래서 노이즈 앞에서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의 그 인코딩 혹은 노이즈, 피처 이런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그냥 벡터 그 벡터를 넣어주고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이미지가 만들어지면 얘가 가짜가 되고요. 실제 데이터는 그냥 트레이닝 DB에서 하나를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을 알려주면 그 정답을 보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자도 내가 틀렸네 성능을 업그레이드하고 생성자도 내가 못 속였네 하면 성능을 업그레이드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한다고 했을 경우 여기에서 우리가
네트워크의 입출력 정답을 쓰긴 하죠. 그런데 진짜 샘플이냐 가짜 샘플이냐 하기 때문에 레이블 하기가 엄청 쉽죠. 뭐 사람 레이블도 필요 없죠. 그래서 이게 또 다른 이제 그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학습시키는 큰 완전 색다른 방법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됐고 지금도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조금 보면 뭐 크게 어렵지 않아요. 이제 Z 임의의 노이즈 벡터를 만들고 제너레이트 거친 거 GZ 얘가 이제 이미지에 해당되겠죠. 근데 디스크리미네이터를 거칠 때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실제 데이터 샘플 X에 대해서는 얘는 진짜야 1, 2라고 판단하려고 하고 가짜 샘플 GZ에 대해서는 넌 가짜야 라고는 0에 해당되게 0으로 하게 값을 만들어내려고 하고요. 제너레이터는 반대로 이 GZ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통과한 값이 진짜라고 판단하게끔 속이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1로 값이 가게끔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 관점에서는 이제 dx 값이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dgz 값이 작아야 되는데 이제 1 마이너스 붙였기 때문에 요 값도 이제 커져야 되죠. 그래서 위에 적힌 펑션을 보시면 이게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 맥시마이즈 해야 되는 함수예요. 근데 제너레이터 입장에서는 이 똑같은 식이 미니마이즈 돼야 되잖아요. 이게 적대적 애드버서리얼이죠. 그럼 앞에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랑 완전 다르죠.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 아까 인코더 디코더 비슷하게 있었죠. 디스크리미네이터 제너레이터 인코더 디코더 있었는데 인코더 디코더 모두 엘보를 맥심하기 위해서 같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협력해서 으쌰으쌰 잘 가보자인데 얘는 같은 함수를 한 놈은 맥시마이즈 하려고 한 놈은 미니마이즈 하려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디스크리미네이터 성능이 빡 올라가면 제너레이터 성능이 죽고요. 제너레이터 성능이 한점 올라가면 디스크리미네이터 성능이 죽는데 이게 같이 잘 올라가게 하는 게 굉장히 핵심이에요. 그래서 괜히 학습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을 그럼 어떻게 시키냐면 그냥 그 번갈아 가면서 옵티마이즈를 해요.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 학습시킬 때는 G는 고정해 놓고 그 아까 그 밸류 펑션을 맥시마이즈 하려고 할 거고요. 제너레이터 학습시킬 때는 D를 고정해 놓고 이거를 이제 미니마이즈 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학습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쭉 이게 논문이 있으니까 이제 논문적으로 봤을 때는 그 옵티멀 솔루션이 결국 수학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G를 쭉 이제 수식적으로 풀어봤더니 제너레이터 입장에서 옵티멀 솔루션은 결국 데이터의 확률 분포와 똑같은 걸 찾는 게 결국 옵티멀 솔루션이 되고요. 그럼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는 주어진 PG에 대해서 이제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디스크리미네이션을 하는 게 가장 옵티멀이다라고 이제 수학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둘 다 옵티멀이다. 둘 다 옵티멀인 경우에는 PGX가 P 데이터로 대입할 수가 있죠. 그러면 DX의 값이 2분의 1이 나와요. 그죠? 0.5죠. 모든 X에 대해서 0.5예요. 아까 0이면 가짜, 1이면 진짜죠. 0.5는 난 모르겠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샘플에 대해서 0.5 나오는 게 이제 최종적으로 학습이 잘 됐을 때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거는 이제 그 가우시안 분포를 타겟 디스트리뷰션이 가우시안이고 제너레이션 된 분포가 가우시안 분포에 맞는지를 쭉 이제 예시로 돌린 건데 결국 하다 보면 모든 그 나오는 데이터 공간에서는 디스크리미네이터 값이 0.5로 수렴하는 게 학습이 안정적으로 잘 된 경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겐하고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 잠시 살펴봤어요. 그래서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는 특징이 제일 쉬운 게 이제 학습하기가 편해요. 아까 얘기했죠. 같은 목적 함수를 가지고 향해서 인코더, 디코더 같이 으쌰으쌰 달려가기 때문에 학습이 쉬운 반면 겐은 학습이 어렵고요. 그렇지만 결과물을 봤을 때 이미지가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는 조금 스무스하고 블러리한 반면에 겐은 좀 실제에 가깝지만 좀 아티팩트가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를 또 다르게 설명하는 좋은 그림이 있는데요. 여기 실선 3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미지 하나를 이제 2D 공간에서 점 하나로 보면 이 실선 3개가 실제 트레이닝 DB에 있는 애들을 찍어봤을 때 이 실선 3개라고 할게요. 근데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는 그 맥시멈 라이클리후드인데 보통 가우시안 뭐 이렇게 베르놀리 이렇게 가정하고 가기 때문에 이 3개에 대해서 이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하는 어떤 분포를 이렇게 대충 가운데 좀 되는 이런 애들을 찾는 거고요. 근데 걔는 어떻게 되냐면 걔는 아까 목적 함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너레이터 입장에서는 제너레이터 입장에서 만들어낸 샘플을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구분 못하면 제너레이터는 끝이에요. 난 성공 이렇게 돼요. 그런 목적 함수다 보니까
세 개를 다 익히기는 힘들고 세 개 중에 어떤 하나라도 그 제너레이터가 만든 애가 실제 분포랑 유사하면 학습이 보통 멈춰요. 그러면 제너레이터 샘플링 하면은 저기 실제 데이터 공간에서 실제로 샘플링 하기 때문에 꽤 그럴싸한 이미지가 나오는 반면에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는 좀 뭉뚱그려서 학습이 되기 때문에 좀 블러리하고 좀 본 듯한 그런 이미지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겐이 이렇게 세 개 모두에 대해서 학습이 되는 게 아니고 특정 분포에 대해서만 학습이 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데 그거를 모드 컬랩스라 그럽니다. 이게 단점 중에 하나라고 했죠. 이제 모드 컬랩스가 그게 단점이 되고요. 그래서 겐이 굉장히 학습이 어렵다고 했어요. 그래서 겐 논문 처음 나온 게 2014년 말이에요. 아까 2015년에 인식 문제가 극복됐다 했죠. 그래서 2014년에 이 논문이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우와 해서 벌떼같이 이제 달라들었어요. 근데 한 1년간 암흑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학습이 안 돼서. 논문은 썼는데 이게 자기가 짜보니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왕왕 있었는데 2015년 말에 이제 1년 딱 지나서 DC겐이라는 게 나와요. Deep Convolutional Gen인데 이 논문의 성과를 한마디로 설명되면 실제로 논문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수많은 실험 끝에 학습이 잘 되는 세팅을 찾았다. 이게 그 논문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뭐 이런 하이퍼 파라미터를 쓰고 이런 네트워크를 구조를 썼더니 어떤 트레이닝 DB를 갖고 와도 웬만큼 학습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요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겐 연구가 폭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손수자 사진 쭉 넣으니까 손수자 나왔죠?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 비슷해요, 이제. 유명인 얼굴, 세계 유명인 얼굴 DB를 엄청 보여줬더니 제너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실제 유명인 얼굴이. 그럼 퀴즈를 또 내볼게요. 하나 진짜고 하나 가짜예요. 이게 왼쪽이 진짜, 오른쪽 가짜인데 자세히 보시면 안경이 생기다 말았어요. 이렇게. 안경이 생기다 말아요. 얼핏 보면 그럴싸한데 자세히 보면 좀 다르죠. 이 DC겐일 때 생성할 수 있는 이미지 레졸루션이 64x 64였어요. 그래서 그 크기를 감안하고 보시면 되고요. 진짜 하나가 있고 나머지 가짜예요. 똑같은 DC겐으로 생성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좀 더 이미지 크기를 줄여놨죠. 줄이면 몰라요. 이 가운데 게 진짜고 나머지 다 가짜예요. 그래서 얼핏 보면 그럴싸해 보이고 자세히 보면 뭔가 좀 이상하고 이런 수준이 되고요. 그럼 유명인 얼굴 DB로 이제 학습을 했는데 이게 학습이 잘 됐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까 제가 그 엠리스트 피처 스페이스 쭉 보여드렸잖아요. 피처가 다른 건 떨어져 있고 그 사이에 서서히 변하는 그런 거 보여드렸잖아요. 이거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왼쪽 칼럼이 저 이미지를 만들어낸 Z값이고요. 오른쪽 칼럼이 저 이미지를 만들어낸 Z값이에요. 그러면 그 Z값 두 개가 있죠? 그러면 엘리멘트 와이즈로 인터폴레이션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Z값 가지고 이미지를 쭉 만들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서서히 변하는 이미지가 나오면 학습이 잘 된 거죠. 그래서 그게 실제로 되더라. 이게 DC겐 논문에 나와 있고요. 또 다른 재밌는 걸로 이제 안경을 쓴, 선글라스나 안경을 쓴 Z값의 묶음이랑 안경 안 쓴 남자 Z값 묶음 더하기 안경 안 쓴 여자 Z값 하면은 의미적으로 이렇게 빼고 더하고 하다 보면 안경 쓴 여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이미지들이 제너레이션 되더라. 그만큼 이 학습이 잘 됐다를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명인 얼굴을 해봤고요. 만화 캐릭터를 엄청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난 거예요. 이제 5만 DB 가지고 이제 다 해본 거예요. 그래서 만화 캐릭터 DB 가지고 이제 학습을 쭉 시켜봤어요. 그러면 이제 만화 캐릭터들이 막 나오겠죠. 어때요? 더 이상해 보이죠? 아까는 좀 더 그럴싸했는데 지금은 좀 많이 이 아티팩트들이 보이죠. 왜냐하면 아까는 똑같이 64x 64인데 이제 얼굴만 제너레이션 하는 거랑 여기 보시면 꽤 상반신까지 다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글로벌 스트럭처를 유지하는 데는 아직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성되는 이미지 레졸루션도 64x 64 정도 크기고요. 이 DC겐 이후로 이제 겐 논문들이 폭발하고요. 지금 리스트업인데 얼마 안 됐고요. 그래프를 보시면 2014년 나왔다 했죠. 2014년 나와서 미미하죠? 2015년 DC겐 이후로 이제 폭발합니다. 부르르르 뻥 터지고 있고요. 지금 너무 많아서 다 팔로우 할 수 없을 정도고요. 그래서 제가 짠 게 있어요. 그래서 겐 쪽에서 주요 논문들, 그러니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인용하는 주요 논문들을 한꺼번에 잘 짜서 정리해 놓은 그 GitHub가 있었는데 이번에 ICCV 갔더니 겐 튜토리얼에서 제 거를 인용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겐이 이제 크게 논문이 두 축이 있어요. 하나는 제가 짠 것들인데 하나는 겐 자체의 학습을
개념화시키는 그러니까 겐 코어에 대한 내용이고요. 하나는 이게 되니까 이 겐을 활용한 어플리케이션 쪽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릴 예시들은 다 어플리케이션 예시고요. 아까 겐의 가장 큰 문제가 레졸루션의 한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레졸루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힌트를 줍니다. 아까는 그냥 랜덤 벡터 주고 만들어 봐라 였고, 랜덤 벡터 플러스 이제 힌트를 주고 그 힌트 기반에서 만들어낸 거니까 아까 컨디셔널 베리에이션 오픈 거도 보면은 훨씬 더 쉬운 문제였잖아요. 그냥 랜덤 만드는 것보다. 그래서 앞서 제일 처음 보여드린 스타일 변환도 이 일종이 되고요. 힌트를 주는 거고, 뭐 스케치를 주고 실사 사진으로 바꿔봐라. 그냥 실사 사진 만들어내라와는 좀 다르죠. 똑같이 이제 스케치를 주고 뭐 실사 사진이 아니고 이제 애니메이션 웹툰처럼 채색을 해봐라 이런 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제가 짠 예시들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스타일 변환인데 이게 실제 이제 제가 쓴 입력 이미지. 그러니까 여기 입력 이미지의 내용 컨텐츠는 유지하되 스타일을 옆에 있는 세 개의 명화 스타일로 바꿔봐라는데 제가 차례대로 바꿔볼게요. 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앞에 이미지 품질과는 차원이 다르죠. 이제 컨디션을 줬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비주얼리 괜찮은 이미지 퀄리티가 좋은 그 이미지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되니까 왠지 동영상에도 해보고 싶죠. 그래서 해보면 제가 전 회사 NC소프트에 있을 때 작업한 건데 이제 게임 홍보 영상을 이제 스타일 변환을 한 거예요. 여기에 이제 프레임 간의 컨스트레인트를 줘서 이제 같은 물체는 같은 스타일로 변환하게끔 하는 건데 이렇게 동영상에도 스타일 변환이 적용이 가능하게 되고요. 네. 또 다른 걸로 이제 그 스케치인데 그 파사드는 건물 정면 사진이거든요. 근데 건물 정면 사진의 구성 요소를 보면 좀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제가 그린 건데 여기 창문 4개, 여기 창문, 여기 발코니 있고 여기 뭐 셔터 있고 문이 있어라. 이렇게 그리면 슉 이렇게 그거를 입력으로 받아서 정면 사진을 만들어줘요. 이런 게 이제 가능한 거죠. 또 뭐 이런 것도 해볼 수 있겠죠. 아까 고양이 그렸는데 고양이 실사 사진으로 열심히 학습시킨 거예요. 그래서 스케치를 떼면은 얘를 실사로 바꿔주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려나? 쫑 이렇게 실사 사진으로 바꿔. 최대한 뭘 그려도 실사 사진 고양이에요. 네모를 그려도 실사 사진 고양이. X자 그려도 실사 사진 고양이. 한번 해볼까요? 저것도 제 발표 자료에 링크를 다 걸어놨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돼요. 여기 고양이죠. 네모 X 해볼까요? 뭐 나오려나? 호이! 고양이인지 모르겠네. 네, 뭐 이렇게 해보실 수 있어요. 왜냐면 고양이 사진만으로 학습했기 때문에 그냥 고양이만 나오는 거죠. 네, 고양이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뭐 아까 구두, 이런 것도 이제 될 것 같죠? 구두, 가방, 뭐 이런 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약간은 실사 사진으로 했고, 이번에는 웹툰이나 애니메이션 쪽 가지고 이제 실사가 아니고 채색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완전, 지금 보여드린 결과는 완전 자동 채색이에요. 그래서 입력을 이걸로 주면 채색이 이렇게 되고요. 자동으로. 인물뿐만 아니라 뭐 여기 실내 환경 같은 것도 이게 지금 자동으로 된 거예요. 자동으로 채색이 되고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디자이너 분들이랑 이 기술 얘기하면서 얘기를 해봤더니 보통 디자이너 분들은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거를 그대로 끄집어 주길 원해요. 무조건 랜덤 채색이 아니고 뭐 이 부분은 무슨 색깔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대로 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 느낌대로 나오느냐를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힌트를 주게 돼 있어요. 가이드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동일한 방법론인데 이제 가이드를 줄 수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웹툰 고수, 여기 캡처해서 제가 스케치를 뗐고요. 근데 정답을 아니까 제가 요걸 보고 이제 색상으로 힌트를 준 거예요. 이렇게 주고 생성해봐 했더니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작업했거든요. 1분이 안 걸렸어요. 근데 그냥 뭐 여기 완전 고퀄은 아니지만 그래서 스케치로 주는 것보다 이렇게 살짝 채색되어 있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해보실 수 있으세요. 요새는 데모할 수 있는 웹에서 바로 데모 가능한 사이트들이 워낙 많아서 이것도 제가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뭐 이미지를 올리실 수도 있고 기존에 있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네, 이게 지금 자동으로 채색된 거거든요. 근데 뭐 색상 힌트를 또 줄 수 있겠죠? 머리, 호잇,
뭐 이게 지금 바뀌어가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힌트를 주면서 이렇게 채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채색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힌트를 줄 수가 있겠죠.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데모를 뒤에 보여드릴 텐데 처음에 색깔로 풀을 지정해줘요. 여기 밑에 풀이 있어라 하면은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밑에 풀이 깔린 사진들을 쭉 만들어내겠죠. 그 중에 하나를 또 선택을 하고 여기 이쪽에는 산이 있어라 이런 거를 이제 쉐입을 주고요. 그럼 밑에 풀 위에 산인 이미지들이 쭉 나오겠죠. 그 다음에 또 뭐 색깔로 위에는 하늘색이어라 이렇게 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사용자가 입력을 계속 주면서 결과물들을 뽑아내는 게 있어요. 이렇게 풀 그럼 밑에 풀인 다양한 이미지들이 만들어지겠죠. 제너레이션이니까. 그 다음에 뭐 여기 산이 있어라. 네. 이런 게 이제 사용자 입력을 쭉 받아도 되고요. 아까 얘기 드린 폰트 할 수 있겠죠? 할 것 같죠? 그래서 폰트, 랜덤 스타일의 폰트를 쭉 만들어낼 수 있고요. 혹은 이제 스타일 트랜스포도 돼요. 그래서 한자 폰트를 가져가서 한글에 적용하는 거, 뭐 이런 거 가능하겠죠? 그리고 아까 앞서 얘기 드렸듯이 저번 주인가 이 웹사이트가 오픈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망란이라는 세 글자를 적으시면 자기 필체를 잘 봐서 감사합니다를 만들어줘요. 제가 봤을 땐 좀 비슷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들어가서 해보시면 전체 폰트는 아직 개발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200글자 받아서 전체 폰트 만들어내는 거 지금 작업 중이라고 합니다. 저번 주에 오픈된 사이트고요. 그러면 개인화된 폰트를 쓸 수 있겠죠. 메신저나 뭐 블로그나 이런 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겐이랑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 둘 다 설명드렸는데 지금은 같이 쓰는 거예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아까 영어 문장을 주고 그 문장을 해석해서 사진을 만들어내라 한 논문의 전체 구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문장이 있죠. 문장은 워드 투 벡터 같은 걸로 이제 벡터로 만들겠죠. 그거를 베리에이셔널 오토엔코더 보이시죠? 뮤 시그마 베리에이셔널 오토엔코더로 학습을 해서 이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를 학습을 한 거죠. 거기서 샘플링 해서 이 컨디션을 만들어내고요. 컨디션 입력 랜덤 벡터를 제너레이터 거쳐서 이미지 만들어지고요. 근데 이게 스택겐이었거든요. 원래 DC겐이 64 x 64라 했잖아요. 그걸 한 번 하면 64 x 64. 근데 그거를 또 컨디션으로 해서 한 번 더 했더니 256 x 256까지 만들어지는 논문이라서 이 이미지, 생성된 이미지 입력, 또 이 문장 그대로 컨디션 넣어서 한 번 더 했더니 그 문장에 맞는 256 x 256 이미지가 나오더라라는 게 이제 스택겐의 전체 구조가 되고요. 이런 것도 해볼 수 있겠죠. 이제 인풋은 2D 이미지인데 바로 3D 이미지로 제너레이션 하는 거다 보니까 인풋이 이 2D 이미지를 그대로 넣어주는 게 아니라 이걸 잘 피처를 압축해서 추상화된 피처를 잘 찾아서 넣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로 학습을 쭉 시켜서 얘를 인코딩 하고요. 그걸 컨디션으로 넣고 같은 2D 이미지지만 약간 다른 3D 모델이 나오기 위해서 랜덤 벡터 넣어주고 3D 뭔가 제너레이션 됐죠. 그럼 요것만 봐서는 여기까지 구조가 이제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인데 여기에서 나온 결과물이 실제 이미지랑 실제 3D 모델과 가깝니 다르니라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 플러스 겐 요 구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 보시면 이케아 DB라고 있어요. 이제 이런 세트 입출력상 셋이 있는데 결과들이 이렇게 그럴싸하게 나옵니다. 그 음성 쪽이고요. 똑같아요.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인데 입력은 백그라운드 노이즈 있는 거 디노이징 효과가 강하다죠.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가. 그래서 오토엔코더한 그 결과는 이 노이즈가 제거된 소리가 나올 텐데 그 소리가 원래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는 약간 블러리하고 뭐 이런 느낌이 난다 했잖아요. 근데 좀 더 그럴싸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결과를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넣어서 실제랑 가깝니 다르니 이렇게 학습을 했더니 뭐 잘 되더라. 네, 여기도 사이트 가보시면 이제 결과물들 쭉 들으실 수 있고요. 이거는 뭐냐면 입력을 이 사진을 주고 그 피처 공간을 나이가 되게끔 피처 공간을 익히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입력을 주고 늙어라, 어려져라 이런 걸 이제 컨트롤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구조를 보시면 비슷해요. 입력 이미지,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 되죠. 그리고 입출력이 가타라, 로스, 리컨스트럭션 있고, 이쪽이 피처 스페이스가 되는데 이쪽이 컨디션을 넣어줬잖아요. 그 이쪽에 이제 나이 정보, 레이블 정보를 넣어서, 그리고 이 결과물이 실제랑 비슷하니라고 겐이랑 섞어 쓰는 방법, 디코더, 디스크리미네이터 넣고 쭉 학습을 시켜서 이제 제너레이션 할 때는 여기만 해서 나이로 바꿔서 이제 컨디셔널 제너레이션 하게 됐더니 이제 그런 결과들이 나오더라. 요거는 이제 비슷한데 입력이 16x16인데 굉장히 노이즈 많이 섞인 얼굴 이미지고요. 그러니까 원본이 여기 두 번째 칼럼이에요. 요거를 줄이고 노이즈 막 넣어서 이거를 이제 복원하는, 아까 디노이징 효과가 가능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복원하는 것도 이제 최근 작업물이고요. 제일 끝에 결과물이 이 논문의 결과물인데, 이게 연예인 DB로 학습하다 보니까 선남선녀로 제너레이션 하면 다 그럴싸해 보이더라고요. 저는 추남추녀로 해보려고 나중에. 네. 뭐 이것도 구조가 있는데 다 비슷한 느낌이에요. 압축하고 복원하고, 그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 생성물이 진짜랑 가깝니? 그 디스크리미네이터 두고 뭐 이런 결과물이 있고요. 이번에 ICCV 학회 갔더니 이제 패션 쪽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컨디션이 이 신체 부위, 세그멘, 그 파트 위치 정보 다 있는 3D 모델 같은 이 레이블, 세그멘테이션 돼 있는 이거를 컨디션으로 주고 제너레이션을 쭉 한 거예요. 의상이 입히게. 그래서 쭉 제너레이션 했더니 이제 이 포즈는 유지하면서 이제 그 각 파트 부분을 인식하면서 이제 쭉 의상 스타일이 랜덤하게 계속 제너레이션 되는 거죠. 반대도 해볼 수 있겠죠? 반대된 논문도 있더라고요. 아까는 포즈 고정하고 옷 스타일을 뭐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반대로 옷을 고정하고 포즈를 바꾸면 또 그 포즈에 맞는 옷을 입는 것들이 나오게 되겠죠. 이게 좀 더 고화질되면 이제 인터넷 쇼핑몰 하시는 분들은 사진작가, 모델 안 불러도 되죠. 그래서 그냥 옷 사진만 하나 찍고 쭉 제너레이션 해가지고 띵! 이러면 되죠. 네,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무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계속 그 얼굴 쪽 제가 예시를 들었잖아요. 아까 DC겐이 64x64의 생성물이었죠. 그게 15년 말이고, 요 결과물들이 다 가짜 사진들이고요. 이제 문제 또 내볼게요. 가짜 찾아보세요. 가짜는 없습니다. 아니, 전부 다 가짜입니다. 전부 다 가짜고, 2017년 3월 논문이 이제 128x128로 이제 레졸루션이 올라갔어요. 앞에 레졸루션 높은 게 다 컨디셔널 제너레이션인데 이거는 랜덤인데 128x128 해도 이 정도 나오고요. 특히 여기 가운데 여성분은 논문이 나왔을 때 숱한 한국 분들이 이상형이라고 했는데 가짜죠. 네. 4배 화질이 올라갔죠. 그리고 아까 그 캐릭터 제너레이션도 좀 랜덤하게 했을 때 좀 이랬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은 뭐 한 128x128까지도 올라갔고요. 이것도 한번 데모를 볼까요? 사실 컨디셔널이긴 하지만 그 이미지를 컨디셔널 주는 게 아니고 그 피처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그 피처를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가 다 여기 있고요. 지금 다 랜덤이라서 제너레이션 하면 아까 처음 보실 때는 그 글로벌 스트럭처가 많이 뭉거졌는데 상반신이 꽤 그럴싸하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 컨디셔널 제너레이션이기 때문에 뭐 헤어스타일을 고정할 수가 있어요. 포니테일, 색상은 핑크, 뭐 이렇게 되죠. 그럼 핑크 포니테일 스타일에, 참고로 여성만 됩니다. 여기 make girls. 개발자가 남자겠죠? 네, 계속 핑크의 포니테일 스타일이 제너레이션 되죠. 거기에 해당되는 그 스타일을 정하는 노이즈 벡터 여기 디스플레이가 되고요. 네, 그래서 여기 쪽도 뭐 성능이 올라갔고요. 이쪽 그 피처 인터폴레이션 하는 것도 뭐 1000x1000도 요새 돼요. 그래서 이게 왼쪽이 입력이고요. 중간께 나이 들게 보여라고, 제일 오른쪽 거는 그 머스태시를 붙여라 뭐 이런 건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설명 안 하고 사진만 보여주면 뭐가 진짜인지 잘 구별 못 하실 거예요. 그죠? 세 개 중에 그냥 뭐가 원본일 것 같니 하면 모르죠. 좀 무서운 시절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 보면 아시겠죠? 이건 왼쪽이 제일 원본인 거 아시겠죠?
근데 그냥 나이의 정도도 이제 구분할 수 있고, 제일 왼쪽이 제일 젊게, 중간, 나이 들게 이렇게 쭈르륵. 사실 디테일 보면 굉장히 놀라운데요. 여기 목 부분도 이제 늙거든요. 근데 목도 이렇게 처리가 돼 있어요. 목만 자세히 보셔도. 꽤 무섭습니다, 이게. 네. 자, 마지막 문제 갑니다. 아까 비겐 128 17년 3월에 갔다 했죠? 자, 밑에 예제에서 가짜. 이번에도 다 가짜거든요? 이게 10월 27일 날 나온 논문이에요. 얼마 안 됐죠? 근데 이게 놀라운 게 1024바이 1024예요. 아까 64바이 64였죠. 근데 지금 1024바이 1024. 그 결과를 보실게요. 이게 그냥 조그맣게 보이는 거랑 또 확대하고 보면 조금 뭔가 이상하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 오른쪽 귀퉁이에 머리카락이 좀 이상하죠. 근데 조그맣게 보면 전혀 이제 구분 못 하죠.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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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짜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이마에 눈 위에 약간 살짝 이상하지. 사실 딴 것만 봐서는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1024바이 1024가 이제 돼요. 랜덤 제너레이션. 네. 그래서 한 2년 만에 지금 한 16배 곱하기 16배의 화질이 올라갔죠. 왜냐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달라붙어 있어요. 아까 논문 폭발하신 거 보셨지만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이제 결과들이 나오는데, 사실 제가 박사학위 때도 비전을 좀 했지만은 완전히 느낌이 달라요. 그 개발이나 연구하는 환경이 완전히 느낌이 다른데, 그거를 저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실 이제 이런 이쪽 기술이 발전된 게 뭐 딥러닝, 워낙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딥러닝 반법론에 대한 뭐 발전도 있고, 또 거기에 맞춰서 데이터도 많고 처리할 수 있는 하드웨어도 있긴 하지만, 사실 저는 이 제일 마지막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공유의 문화.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예전에는 제가 뭐 논문 쓰고자 할 때 기존 논문이 나와 있으면 그거 보고 그 성능 리프로듀스 한다고 시간 다 보냈거든요. 짜보면 결과 안 나오네 해서 작가 그 오스한테 문의 메일 보내면 답도 없고 이러면 뭐 이랬는데, 지금은 자기 아이디어 있으면 바로 아카이브에 올립니다. 풀페이퍼 아니더라도 그냥 2장짜리라도 이 선점하는 게 아까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보니까 선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카이브에 그냥 바로 올려요. 한두 페이지짜리라도. 그리고 결과를 믿을 수가 없죠. 아까 1024바이 1024 그거 랜덤으로 만든 거야. 그럼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 돌려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GitHub에 코드가 올라갑니다. 같이. 그리고 그 GitHub 코드를 돌릴 수 있는 플랫폼, 텐서플로우, 뭐 파이토치 이런 건 무료죠. 그래서 장비만 있으면 사실은 논문 내면, 자, 10월 27일 논문이 나왔죠. 이 코드 공개가 돼 있었나? 기억이 안 나네. 네, 했는데 하루 이틀 만에 뭐 텐서플로우 버전, 파이토치 버전 쭉쭉 나와요. 워낙 빠르죠. 그래서 논문 있고 바로 결과 재현해 보는 단계가 그냥 하루도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아이디어 있으면 돌려보고 결과 나오면 또 올리겠죠. 아카이브, 코드. 이러면 그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가 예전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 공유의 문화가 핵심인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 특허 전략도 사실 특허를 안 내요. 그리고 낸다고 하더라도 구글에서 발표하는 입장을 보면 뭐 남이 특허 선점해서 못 쓰게 할까봐 뭐 이런 식으로지, 이제 같이 가자는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뭐 각자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쪽 딥러닝 쪽으로 오시면은 사실 굉장히 그 배울 수 있는 환경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이쪽 커리어 패스도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코딩만 잘하는 사람이 이제 GitHub에 올려서 별을 많이 받으면 뭐 스카우트 돼서 가는 사례들도 많이 봤고요. 아니면 기술을 빨리 익히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기술 설명을 굉장히 잘해서 뭐 유튜브 스타가 된다거나, 아니면 블로그를 정말 잘 써서 뭐 블로그 스타가 된다거나, 그럼 또 돈이 벌리고 뭐 이런 다양한 직종들도 생겨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공유의 문화니까, 이 네이버 내에서도 이런 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앞으로 굉장히 많아질 거라 기대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달만 5번인가 강의가 잡혀있는데, 제가 최대한 알고 있는 거 이제 잘 알려드릴 거고, 여러분들도 함께 같이 기술 발전을 하는데 일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